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뜻깊은 이 장소에 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가 가장 오래 산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고 두 번째로 오래 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 번째 오래 산 나라가 카자흐스탄인데 그래도 저는 다 한국에서 군대도 마치고 다 했습니다. 갔다가 필요해가지고 와서 전부 다 마치고 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어떠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한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각도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각도와 복잡한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은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내용은 격동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선택이라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원래 지정학적 위치상 늘 외침에 시달렸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거꾸로 보면은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걸 다 알고서 뺏어 먹으려고 침략을 하는데 정작 그것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장점을 살리지 못했던 게 현재까지 우리들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가진 그 장점을 가지고 보다 더 강한 나라, 큰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이후에 분쟁 지역을 보면요, 굉장히 냉전이 확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상은 평화가 온 줄 알았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냉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 분쟁은 더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연도별로 해서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그리고 현재까지 있었던 그 분쟁 지역을 하나하나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연도가 빠지는 것들인데 이건 연도가 빠진 게 아니라요, 전쟁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전쟁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안 끝난 지역 많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얀마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고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 점 찍힌 지역이 대부분 동유럽과 중동이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저 지역을 중심적으로 했고 그 일부 조금 예외가 지금 미국 대륙인데 저건 2001년인가 9.11 테러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동유럽과 중동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당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바로 동유럽과 중동에서 과거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랬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소련이 사라지면서 동유럽과 친소적인 성향을 가졌던 아랍 국가들이 버팀목을 잃어버리면서 힘의 공백대가 생기게 되자 미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저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따라서 저 지역이 집중적으로 분쟁이 발생했고 우리는 과거 그런 것들을 맨날 해외 외신을 보면서 저쪽에 또 전쟁 났구나, 불쌍한 사람들 찌찌찌찌 하고 살았던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어디냐면은 최근에 새로 시작된 갈등 지역입니다. 잘 점을 보십시오. 어떠한 패턴이 보이십니까? 바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과거의 중동 지역이나 동유럽이 아니라 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으로 갈등 지역이 옮겨왔겠습니까? 이거는 과거 소비에트가 붕괴가 되고 소련의 공백을 미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메꾸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패권 경쟁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이고 이제부터는 중국의 팽창에 맞서서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 즉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남이 나라 얘기였고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해도 됐고 그거를 보면서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위치도 태평양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한 지역은 한반도, 일본, 오키나와, 대만, 남중국해, 그 다음에 인도, 뭐 기타 등등 중앙아시아까지 이 지역이 바로 갈등 지역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 먼저 터지냐의 문제지 한국에서 안 일어난다고 이제는 보장을 못합니다. 왜? 이제는 관심 지역이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미 상황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항공모함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3척이 온 적이 없었죠. 그리고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도 한 척 이상 온 적이 없었는데 3척이나 왔습니다. 이거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죠. 여전히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앞으로는 심각해질 겁니다. 이러한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이 확장되는 거에는 바로 중국의 1대1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빨간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으로 치워놓은 게 바로 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1대1로의 노선입니다. 육지의 실크로드, 바닷길 둘 다지요. 근데 보십시오. 분쟁 지역이 바로 1대1로와 겹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는 각종 해외에서의 분쟁은 그 나라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큰 그림 속에서는 그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대리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변들, 그 다음에 혼란 이런 것들 또한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서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게 사건의 전체가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굴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짧게 저기서 얘기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일단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중국이 이제 제2의 붕 중화민족의 시대를 열자고 하는데 사실 이건 우리 민족에게서 별로 이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 성장할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민을 받던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어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땅에 들어와서 본인의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은 어떠한 인종이라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전제였죠. 그렇죠? 다 아시죠? 중국인들이 말하는 차이니스 드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중화민족의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은 중화민족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흥을 하겠습니까? 쇠퇴하겠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주변 민족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흥할수록 주변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쇠퇴하겠죠. 과거 미국이 했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본따서 중국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배려심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드 문제로 해내가지고 중국에서 롯데백화점을 부순다던가 무역법을 한다던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어떠한 도발적인 발언을 할 때는 분신자살서부터 뭐 광장에 모여서 온갖 데모를 다 하고 일장기 불태우고 하지만 왜 중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십니까? 중국은 해도 되고 일본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 때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중국이 상전, 그 다음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일종의 서열을 지키는 겁니까? 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우리나라에 많은 인권단체가 있고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중국의 그 어떤 악행과 폭행을 해도 우리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인민일보에 있었던 그 신문 기사 중에 그 한국 사람들 김치 먹고 혼미한 거라는 뭐 그렇게 해서 머리글로 해서 기사 쓴 게 있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했으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칼럼을 썼습니까?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하는 태도와 중국에 대해서 하는 태도, 미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강대국들의 횡포에 맞서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4대주의 사고방식입니까? 제가 봤을 땐 4대주의입니다. 이거는. 이것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속에 국민들 속에 뿌리박혀 있는 그 조선 500년 동안 유지했던 4대주의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고 주권 국가로서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게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입니다. 롯데월드보다 크지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근처에. 중국이 얘기하는 차이나 드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분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영 제국이라는 식민지 국가가 있었고, 제국주의가 있었고, 아메리카라는 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제국주의를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 옆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벌써 보여주기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제하고자 하는 것들이 명백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침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뭐 커플 돼가지고 TV에서 히히덕거리는 이야기나 중국 어디 돌아다녀서 먹방해서 중국 짜장면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연예 프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은 한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사기를 치고 정부가 온갖 부당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움직이질 않죠. 시민단체도 침묵하죠. 국민들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주권국가로서 그 나라를 갖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소속되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봐요.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에 항거한다고 했는데 그 항거의식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지금. 자, 중국인들은 이미 역사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동북공정이 뭡니까? 우리 고대 사중의 고구려를 중국사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침묵합니까? 왜 학계는 가만히 있으며 왜 기자들과 왜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 역사를 가져가 우리 조상을 뺏어가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제는 백제사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까지입니까? 경상도만 남는 겁니까? 신라? 네? 왜 근데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중국이 역사 공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적 정당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상대방 국가가 침묵을 지키면 바로 그것이 묵시적 동의라는 생각하에 그 영토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지요?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남북 통일이 되지 않고 중국이 먹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백제사를 중국 땅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라도 지역에 이 영유권을 우리나라가 갖지 못하고 바로 중국 애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 침묵을 지킬까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죠. 일반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똑같습니다. 한국을 마치 벌 줘야 될 나라, 감히 천자에게 반항하는 그 무슨 야만족의 국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조차도. 한국 국민들이 한중 뭐 커플 나와서 연예인들 뭐 히히덕거리고 뭐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뭐 중국집 가서 뭐 짜장면 먹으면서 뭐 먹방하고 찍는다고 그런 거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고 스스로 자뻑 활동하네.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바라보려 하진 않죠. 스스로 유명하죠. 자, 중국은 지금 그러한 팽창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닷길은요 미국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나쁜 관계가 되게 되면은 저 바다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할 수 없이 내륙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바로 시베리아 철도 계획이라던가 그 다음에 실크로드 개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믿을 수가 없죠. 왜? 러시아도 중국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통제권 바깥으로 더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죠. 따라서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면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의 동맹국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실크로드 계획, 여기 보이는 분홍색 선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상황이에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굉장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 벌써 이 당시에 6대 자원 수입국이 돼요. 엄청나게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은요, 근대 국가가 되고 나서 자신들이 공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원전에 의존돼서 뭐 100%, 80%, 90%막 이렇게 나오죠. 뭐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원만 끊기면 일본은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식민지 확장을 간절히 원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고. 그랬는데 일본이 그 중일 전쟁을 하면서부터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석유가 끊기면서 일본 제국이 석유가 부족하니까 어디로 진출하냐면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요. 이미 그 당시에 석유가 그 지역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진출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던 네덜란드라든가 영국, 프랑스와 적대적 관계가 되죠. 그러므로 해서 결국 일본은 삼국동맹이라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서로 힘을 합치고 2차 세계대전을 하다가 패전까지 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의 일본의 이런 패배는 오늘날 중국과도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수출 수입 루트는 일본이나 과거 일본 제국이나 현재 중국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닷길이 막힌다고는 중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닷길만 막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전 전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오지마라고 해서 저 일본 혼슈 근처에 있던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섬을 점령한 다음에 필리핀과 오키나와를 점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로부터 가는 석유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계획은 성공했죠. 결국 일본은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바로 자원을 고갈시켜서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메가더의 전술이었죠. 이러한 전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빠졌을 때 미국이 바닷길을 즉 태평양을 끊어버린다면 중국은 일주일도 못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입니다. 보십시오. 실크로드를 보면은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죠? 중국도 러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서로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도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하게끔 이렇게 실크로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역에 친미 국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실크로드를 뚫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지금 분쟁 지역이죠. 전쟁 나는 지역에 철도 뚫고서 거기서 무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1대1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미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과 벌써 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는 게 벌써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국은 스스로 완벽한 에너지를 자립하기 위한 수출 수입 루트는 확보를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왜? 그것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러시아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입니다. 지금은 중러 군사 동맹이라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쳤지만 과연 미래에도 합칠까 하면은 저는 단언코 아니랍니다. 왜 아니냐? 러시아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손을 잡던 아니면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중간은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할 테지만은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가 선택한 게 단기적으로는 어디였느냐? 바로 중국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중국은 러시아보다 강하지 않은 나라였고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석유를 판다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중국하고 손을 잡았죠. 하지만 단점이 뭡니까? 중국인들의 미립국이죠.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창기에는 비록 중국인들의 미립국이 있어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힘을 합칩니다. 하지만 중국이 점점 경제 성장을 하면서 강력한 국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다. 과연 계속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가느냐? 천만에만만해죠. 그때부터는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더 이상 중국이 커진다면 러시아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갈 테니까. 더구나 중국이 미국을 이겨버린다면 어떻게 러시아가 중국을 통제하겠습니까?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미국하고 손을 잡고 견지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제 유튜브에서 한 방송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 신호는 언제 오느냐? 시리아에서 아이시스가 빠지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시점이다. 지금이죠? 제가 이 강의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국제유가 올라가고 시리아의 아이시스가 사라지면은 그거는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다는 신호다. 그렇게 되면 중국 고립된다 해요. 지금이 딱 그 시기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하고 손을 잡는 나라는 망합니다. 제가 100% 단언합니다. 진영 대립은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에 굉장히 아름다운 국가로 남을 침략하지 않았으며 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늘 강대국들의 시달림 속에 즉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국가였다라는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 안 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광부터 대항은 중국인입니까? 중국 사람이세요? 그런 생각 안 하게? 우리도 강할 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할 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게 왜 나쁜 겁니까? 세계사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혹은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얘기하면 나폴레옹, 징기스칸, 뭐 알렉산더 대왕 등등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침략자입니다. 그거 왜 존경합니까? 네? 왜 남의 나라 외국인의 침략자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를 점령했던 영웅에 대해서는 침략자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죠? 그리고 왜 스스로 숨기려 합니까? 남의 나라 안 침략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세계 역사를 보고 말하십시오. 도덕적 관념을 가지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도덕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강식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국제질서입니다. 그렇죠? 그 힘의 논리 질서 속에서 도덕적 관념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도덕적 관념만 얘기한다? 그거는 약자의 변명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역사관과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남을 침략하지 않은 착한 아이라는 컴플렉스가 아니라 우리도 강하면 남을 침략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걸 좋게 얘기하면 진취적 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정치라는 것은 원래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입니다. 중국이 하는 일방적인 경북공정이나 일본이 하는 임나 일본 부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왜 우리는 확장적인 역사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영 대립은 기회가 되지 결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이 그 민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 생각하면 늘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고 어부질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찬스를 얻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색을 칠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 물론 미국이 가장 강력합니다만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있고 그 진영이 부딪히는 경계선에 있는 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저기 있는 나라들이 그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졌느냐?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양 진영이 부딪히는 경계선에 있어야만 그 국가는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침략의 위험도 같이 있는 겁니다. 선택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그 경계선이 아닌 지역을 보시면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기타 등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 없지요. 왜 없겠습니까? 양 진영이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 진영이 부딪히는 경계에 있는 국가들은 그 진영에서 자식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매수 행위를 합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매수 행위, 좋게 얘기하면 뭡니까? 투자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그 1970년대 경제 발전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경계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냉전 시대 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경계의 국가 있었죠? 그리고 우린 체제 경쟁을 했죠. 북한과 한국이. 소련은 북한을, 미국은 한국을 밀었죠. 체제 경쟁 속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막대한 외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어떤 수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줄 몰라서 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첫 출발할 때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주지도 않아요. 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바로 경계선 국가이기 때문에 만리장성과 같은 바리케이트를 칠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덕택에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받은 것이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오늘날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근데 한국은 성장했지만 모든 국가가 경계에 있었다고 해서 성공한 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온 나라들은 성공한 나라고 빨간색을 칠한 나라는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을 칠한 나라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거는 줄을 잘못 쓰면 망하고 줄을 잘 쓰면 흥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삼성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휩쓸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 잘 될 것 같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전 세계의 경제는 하나로 묶여서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제인과 정치인과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왜? 자기끼리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요 모양 요 꼴이죠. 그렇죠? 절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수입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끼리 합니까? 주변국가 파트너십을 맺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북한은 하지 않았고 우리는 했어요. 그랬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노력은 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북한 애들도 새벽보기 운동에서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삽질을 했죠. 근데 정말 삽질만 하고 끝났죠. 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북한이랑 똑같이 그러한 무식하게 막노동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덜 노동을 하면서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을 했죠. 이제는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가를 이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독자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요, 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흥망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도 인구가 적지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력 행사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국력도 약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군사 강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앞에만 쓰면 한없이 작아지고 뭐든지 다 주고 빌빌거리는 4대주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고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와 그 국민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소련은 붕괴됐지만 우리는 냉전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끝났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동포애로 감싸 안아주면은 서로 이해를 하고 오해가 풀리면서 화합할 것이라 생각하시죠? 저는 100%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아니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례를 믿지 상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를 우리가 감싸 안아서 그들과 화해가 닿은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나라입니까? 있습니까? 소비에트가 붕괴된 91년도에 미국은 중국을 대대적으로 키웁니다. 닉슨 독트린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을 키웠더니 지금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죠? 2050년에 미국을 제치고 자신들이 패권을 잡겠다고 하죠? 배은망덕한 행동이지요. 네? 그 중국의 불량 제품들을 미국이 그렇게 사주면서 키워줬더니 고작 한다는 얘기가 중국이 짱을 먹고 너희들을 다 지배하겠다, 군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네? 러시아가 민주화가 됐죠. 그리고서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했습니까? 안 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남북한이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고려 연방제를 한다든가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면은 우리는 북한과 형제의식이 생기면서 서로 감싸 안고 동등하게 화합과 발전을 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죠. 왜? 저는 상상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례만 보자는 거예요. 역사적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냐는 겁니다. 없지요? 그러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생이 가능한 것은 같은 체제일 때 가능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 국경 분쟁이라는 그러한 갈등도 소비에트 시절, 과거 냉전 시절에 있었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친하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사회주의 국가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미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과 냉전 시대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계였기 때문인 거예요. 즉, 같은 체계 속에서는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른 체계 속에서는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다시 재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 말이 맞죠? 현실적인 사례를 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례. 북한이 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화합과 형제가 되느냐? 안 된답니다. 왜? 사례가 없다예요. 결국 한쪽 체제로 통합이 돼야만 그 속에서 남과 북이 한 동포애가 되는 것이지 두 체제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건 서양의 사례니까 우린 동양인이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할 수 있죠. 마치 마오이스트나 주체사상가들처럼 북한에. 정말 그럴까요? 그건 제가 또 역사적 사례를 들겠습니다. 중국이 얘기했던 2체제, 1국가 2체제, 중국과 홍통, 중국과 대만 관계 어떻습니까? 조화롭습니까? 화기애애한가요? 살벌하죠?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망상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울 뿐입니다.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는 바깥 세상의 사례를 보지 않고 한반도 안에서 우리끼리만 복닥복닥하면서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결론을 내리냐는 겁니다. 왜 바깥 세상의 사례를 안 보려고 그러죠? 분명히 바깥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현실인데 왜 이걸 안 볼까 하는 거예요. 난 이러한 거를 보면서 막 TV에서 사람들 토론하는 걸 보면 하지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나이 먹도록 왜 아직까지 이걸 못 볼까 해요. 나이는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왜 현실을 바라보려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배신당할 수 있어요. 북한한테. 왠지 아십니까? 중국이 미국이 키워줬더니 칼끝을 냈죠. 우리가 북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개발해갖고 북한이 스스로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다 만들게 해주고 돈 벌면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무기 사서 한국에서 총것을 겨루겠죠. 제 말이 틀릴 거라 생각하세요? 이미 중국이 했는데 북한은 안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제가 다른 두 국가는 결코 하나로 화합할 수가 없다가 현재까지의 역사적 결론입니다. 저는
예외에다가 확률이 적은 예외에다 거느니 차라리 확률이 높은 가장 일반적인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국가 통치 지도자는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도박을 하면 안 되죠. 가장 안전한 쪽을 선택하면서 번영을 노린 쪽으로 가는 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의무죠. 왜? 우리가 뽑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어기고 도박하려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 이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있죠. 여기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적화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반정부 심리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박정희가 과거에는 뭐 공산주의자 맞죠? 여러분이 저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만 과거 남로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 그걸 의심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반공 정책을 보고 전향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서 막대한 경제 지원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의 위신 그리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련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 있습니까? 전 이거 봤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이중인격이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네. 미국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밀어줬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남의 나라를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등신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국의 이익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비록 그 국가가 이기적으로 한국을 선택해서 도왔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본 거 있습니까? 이득을 봤잖아요. 저도 아까 중동에 갔다 왔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의 견인은 바로 월남찬전과 사우디아라비아 건설붐이었어요. 그거 누가 시켜줬습니까? 미국이 길을 열어줬잖아요. 물론 여기 그 월남찬전 용사분들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때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중동 건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았으니까 국제무역이 뭔지 알았겠으니까 솔직히 깜빡했어. 일자무식이었지. 그거 왜 열어줬어요? 피를 흘렸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거기에 우리가 참전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까? 왜? 베트남을 침략했으니까 사죄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본 절대 사과 안 하죠? 우리도 지금 베트남에 대해 사과 안 하죠? 위안부 문제? 그럼 우리는 이 베트남 사람들 위안부 문제 한 거 사과했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역지사지. 국제사회는요. 우리가 약해서 당하면 당한 놈만 억울한 겁니다. 늘 세계 역사가 그래왔죠. 물론 상대방이 사죄를 해주면 참 고마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죄를 하지 않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는 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강력하게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억울하면 힘을 키워서 복수를 하던가. 그게 정답이고 옳은 길입니다. 언제까지 패배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확장하고 강력하게 되는 길을 막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때 경제 성장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미국에서 욕해요. 나쁜 멍청한 놈이라고.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를 적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통조림 산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만드는 걸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의 수입이 생겼겠죠.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건 바로 중화학공업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중화학공업하면 뭡니까? 석유정제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켜서 염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 염산 타실 겁니까? 제가 황산화 나트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타실 거예요? 안 타시죠? 그런 거 왜 만듭니까 도대체? 미국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왜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돈 줄 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밥 먹고 살지 너 왜 엉뚱한 짓 해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던 겁니까? 자주국방이에요. 우리는 6.25를 겪었죠. 6.25를 겪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이기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언제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끊을지도 모르고 언제 미국이 우리의 적이 될지도 모르죠. 모든 건 모르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늘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자립해야 된다 해요. 그래서 한 게 중앙국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하지요. 왜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은 불만을 가졌지만 원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제 경쟁이에요.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 순간 적화됩니다. 그래서 박진성이 아무리 엉뚱한데 돈을 써도 그 돈을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거 중단했다가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에 기술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쌀을 사 먹는다든가 하는 원조 그쪽으로 돈을 쓰고 일본을 꼬시죠. 만주사관학교 출신 아닙니까? 일본 인맥 많죠. 그래서 일본을 유창하게 일본에 가서 구사하면서 일본의 수상들을 녹여버리죠. 그 일본이 그 당시에 그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해서 달러가 넘쳐 흘러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당시에 그 달러를 우리가 다 갖고 와버리죠. 왜? 일본의 달러가 넘치면은 엔화가 평가절상되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따라서 일본은 수출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달러를 반출시켜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었죠. 그랬는데 마침 박정희가 우리 동문이래. 야, 그거 도와야지. 아주 절묘하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미쯔비시나 그 다음에 구미전자공단, 창원기계공단이 그때 그 돈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일본 자본으로. 설마 우리가 일본을 따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과거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는 다 망했어요. 지금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왜 아르헨티나, 필리핀은 실패를 했고 왜 우리는 성공했을까요? 그 이유는 멕시코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국경을 접한 어떤 반대 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르헨티나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나라가 성장하면 미국의 위협이 되지 결코 동맹국이 될 수 없지요. 지원하다가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우리보다 더 커져 위험해진다. 야, 도와주지 말자 이렇게. 근데 한국은 어때요? 소련과 중국을 국경을 맞댄 나라예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명분도 자주국방이에요. 즉 군사력 강화란 말이에요. 그럼 포기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는 미국한테만 돈을 받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돈을 2배로 받아버리다 보니까 현상 유지 플러스 경제 발전하면서 종잣돈이 생긴 거예요. 이거 우리 평가 안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국가 발전시키는데 적과 이동 치면 하면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적이 어디 있고 아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걸 꼭 경계를 그려가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를 잘 요리를 해야 그 국가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했죠. 그랬으니까 중화학 발전이 안정적으로 성공된 거예요. 왜? 중화학 발전은 성공시켜가지고 뭐 팔아먹을 게 없어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미국과 일본의 방해가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성공시킨 거죠. 그러면서 점프를 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한 사례죠. 바로 고래싸움에 새우 등 떠진다는 바로 그런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이의제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사고가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북한 요건 일단 빼겠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중국이 여러 일들을 하는데 이 북한을 보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 앞에 신문기사부터 하면은 북한은요 꼭 중국이 뭐만 하면은 미사일 쏩니다. 야, 그래서 나 이런 거 볼 때는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북한은 어쩌면 안 망할 수도 있겠다.
왜? 미국은 북한을 바라보고 지금 동북아시아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 3척이 왔었죠? 북한 때려잡으려고 지금 초가 삼관을 불태우려고 항공모함 3척이 오는 겁니까? 이미 항공모함 한 척만 와도 북한의 전 국토를 한 번, 10번이고 불바다를 내도 나올 정도의 전력인데 3척이 나오는데 이거 중국 견제하는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북한은요 정말 외교를 잘해요. 어쩌면 이렇게 중국이 어떤 국제적 행사를 하면 시진핑이 조명을 받을 만하면 핵실험이나 미사를 써서 시진핑이 얼굴에 먹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쩌면 북한은 안 망할 수도 있겠다요. 왜? 미국이 바라보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우린 반대로 가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진영 대립의 실패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친러파와 친미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쪽은 친러파, 서쪽은 친미파예요. 이들은 나눠져서 맨날 대립하고 싸웠어요. 좌진영, 우진영으로.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에트가 붕괴되던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소련 연방 중에. 그럼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카자흐스탄입니다.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바로 진영이 좌와 우로 나뉘어갖고 뭐 중도를 하네, 친러를 하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들어서 땅도 뺏기고 경제는 지금 저 국가들 중에 거의 꼴찌에 가까운 나라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은 똑같이 핵을 갖고 있었어요. 핵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이 막대한 경제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경제 자금을 지원받아서 우크라이나는 맨날 좌우로 갈라져서 정치 싸움하다가 폭삭망해버렸어요. 그 잘 살던 나라가. 러시아한테 땅을 빼앗기죠. 그랬는데 문제는 가장 못 살았던 카자흐스탄은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2017년에 있었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예요. 이제 국제 행사까지 옵니다, 이 나라가. 와,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아스타나 도시 모습이에요. 멋있죠?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아요. 이 나라 대통령, 나디라바프 대통령이 다니는데 벌써 한 30년인가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독재자입니다. 나쁜 놈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국민은 일단 밥을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주변 국가들이 다 그 카자흐스탄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가난한 국가가 부자가 되는 건 무지장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가끔씩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멋있죠? GDP가 14,000불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카자흐스탄이 지금 여기 3등이에요. 지금은 러시아보다 잘 살아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꼴찌죠? 저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나디라바프 대통령이 박정희를 본다고요. 경제개발 모델을. 그래서 이 나라가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강대국들이 자국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치열하게 부딪히는 바로 고래싸움에 새우 등떠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2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경제 자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러시아는 자국을 발전시켜야 될 돈들을 전부 카자흐스탄에 꼬라박아 버린 거예요. 왜? 러시아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래서 그걸 이거 쪽쪽 빨아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은 박정희 모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관용의 모델을 따라가요. 왜? 이미 기간산업 발전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산업 발전 쪽으로 가면서 3차 산업, 4차 산업을 바라보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배워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민원, 전자행정부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배워갔어요. 지금도 배워갑니다. 고려인들을 계속 파견해갖고 한국에서 어떠한 제도를 만드나를 탐색을 해가지고 계속 배워가요. 물론 테마운동도 배워갔어요. 그래서
카자흐에 성공하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그 카자흐의 성공 모델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푸틴도 배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공을 못했다면은 여기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의 국가인을 중에서 앞쪽으로 쭉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경계선에 있던 국가들, 우리가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뭐 나라가 뭐 강대국 사이에 껴서 슬퍼 어쩌저쩌 이런 국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본따서 성공한 나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할 거 없습니다. 외교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외교를 잘하면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왜? 이거는 공짜로 먹는 돈이에요. 왜? 전략적으로 주는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만큼 컸으니까 이제 외교 대충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네, 아직 우리 4만 불에 도달을 못했고 10만 불에 도달을 못했으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면은 더 많은 교류와 더 많은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늘 제국주의는 존재했습니다. 늘 강대국의 약속을 괴롭히는 건 늘 존재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과거에도 일어났습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이상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공산주의자들처럼. 왜?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 쪽이랑 교류를 하면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 쪽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게 과연 되는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은 다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인종 학살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 죽였죠. 미국도. 그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에서 소수 민족들 학살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게 강대국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복적인 인구 이동 안 시킵니까? 다 했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소수 민족들 말 잘 들으면 사탕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 때렸어요. 늘 그래 왔어요. 특별히 어떤 나라라고 더 착하고 뭐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이제 생깁니다. 무엇이냐? 미국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웃 국가입니다. 우리가 선조본법에 원교근공이란 말이 있어요. 이웃 국가를 견지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나라와 교류한다는 말을 씁니다. 왜? 이웃 국가가 강해져 봐야 우리가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늘 그렇죠. 이웃 국가가 강해지면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를 견지하기 위해서 항상 멀리 있는 나라와 친교를 맺는 게 외교의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랑 친해지는 게 좋을까요? 미국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죠? 두 번째, 주변 국가와의 관계. 미국, 중국,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자고요.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 자기 말 안 들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파이프라인을 끊거나 군대를 보냅니다. 그렇죠? 중국 어떻게 하나요? 백화점을 박살을 내고 김치 먹고 혼미한가 이런 소리하고 막말을 해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립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한미 군사동맹 얘기가 15시간 만에 말이 확 뒤집혀버렸죠? 우리 안 한다고. 그럼 미국이 지금 그래서 그만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야 한국 전자제품 다 수입 끊어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런 말 안 하죠. 아예 그냥 침묵을 지키죠. 최소한 침묵을 지키네. 물론 우리가 믿겠죠. 하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과거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대놓고 뭘 합니까? 안 하죠. 강대국이라도 자국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세련돼요. 그렇죠? 분쟁 해결 방법을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통과할게요. 그냥 이민정책 보죠. 여러분 전 세계 아메리칸 돈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러시아타운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차이나타운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죠. 우리나라 인천 차이나타운, 평택 차이나타운, 그리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 한다고 하는데 여름서부터 올림픽도 안 하는데 동계올림픽에 관광객 끌어들이겠다고 중국인들 무비자를 다 끌어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의 불법 중국인이 와 있는지 지금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걔들 오면 어디로 갑니까? 차이나타운 가죠. 차이나타운은 걔들 뭐 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배낭여행 같은 거 해보셨어요? 해외여행? 해외여행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숙박을 하고 밥을 먹고 싶으면 차이나타운을 가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음식은 싸요. 왜 쌀 것 같습니까? 왜 중국 음식이 쌀까요? 그거는 인건비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애들이 중국 땅에서 중국 인민들을 수탈해서 말로는 사회주의 평등화되지만 계층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졸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돈으로 땅을 사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건물을 만든다. 호화 레스토랑을 만들고 거기서 부려먹는 노동자 종업원들은 누굴 씁니까? 현지인 씁니까? 중국인 쓰죠. 누굴 쓰나요? 미리국한 불법 중국인들을 쓰죠. 왜? 그래야 임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중국 음식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쌉니다.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밥 세끼만 주면 돼요. 집도 안 줘도 돼. 그냥 가게 어디 찌그러져서 잠자도 돼요. 밥 세끼만 주면 감지덕지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니 당연히 싸죠.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 만들어내는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싸죠. 왜 쌀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순간 주변 상권이 다 무너집니다. 왜?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중국인들을 받아들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한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중국판이 되죠. 중국인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리 국자들이 왕창 몰려서 거기 삽니다. 왜?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 경찰도 안 들어가고 치유의 법권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분권화 하겠다 그러죠? 지방 분권화. 거기다 외국인 정당 설립법 만들어주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을 독립국가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지금? 그러면 아까 중국이 백제를 중국사라고 한다고 했죠? 지금 중국인들이 어디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중국의 연안 지역인 충청도와 전라도로 몰려오고 있죠. 거기 다 농경지대라서 젊은 사람들 다 서울로 빠졌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죠. 그 땅에 중국인들이 왕창 들어서 차이나타운 되고 지금 불법 중국인들이 개떼같이 들어가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걸 왜 촉진시키는 법안을 만들죠? 우리는 지금 친중 사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아니 여태까지 자주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미국과 싸웠던 운동은 반제국주의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 중국 밑에 4대주의라고 제국주의 국가의 소속국이 되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왜 하냐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진짜? 진짜 김치 먹고 혼미해진 겁니까 진짜?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며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거 한국 스스로 속국되겠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자 산업구조를 보십시오. 미국의 산업구조는요 금융과 군수산업입니다. 러시아는 자원 수출, 중국은 수출 주도형 물건 만드는 국가예요. 그렇죠? 과거에 미국과 일본은 싸웠습니다. 무역 전쟁을 했어요. 왜? 과거 70년대 미국엔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 그래서 엔화를 확 올려가지고 일본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막았었죠. 근데 지금 아베노미스라 그래서 아베가 엔화를 값싸게 해서 일본 제품을 파도 미국이 아무런 터치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산업 구조가 변했어요. 금융과 군수산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제조업이 흥해도 미국하고 부딪히지가 않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유지가 되면서 미일 군사동맹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은 바로 산업구조 변화예요. 그렇죠? 한국이 미국하고 산업구조가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안 부딪히면 공생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러시아는 어떨까요? 자원 수출 국가예요.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러시아부터 자원을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돼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의 자원을 지나치게 수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만든 물건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될 수가 있죠. 적당히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시베리아로부터 북한 횡단 가스파이프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정치를 모르고 경제를 할 때는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제조업입니다. 우리랑 다 부딪혀요. 그렇죠?
우리가 생산하는 걸 중국이 생산하고 우리의 기술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제국주의 국가와 이웃을 해서 살아야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차선책을 보죠. 우리는 어떤 제국주의 국가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왜 우린 중국에 붙으려고 하죠? 진짜 김치를 먹고 혼미해진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미국하고 붙어서 결코 나쁠 게 없어요. 이거는 무슨 4대주의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에게 4대를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원칙대로 하죠. 그냥 국제법대로. 원래 하던 대로.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오래 갈 거라 생각하세요? 다 부딪히는데 돈벌이를 하는 돈주머니가 똑같은데 한국하고 중국이 같이 갈 수 있다 보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려고 하죠? 지금? 더구나 차이나타운까지 지어주면서 이거는 우리가 국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자, 세계의 패권은요 무역 항로가 변하면서 변했습니다. 과거 아시아에서 우리가 잘 나갔던 이유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실크로드가 무역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중에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대서양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미국 동부와 서부 유럽, 즉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는 약속으로 전락하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유럽이 파괴돼서 피폐해진 틈을 이용해가지고 태평양을 개발시킵니다. 바로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을 능가할 수 없도록 무역 항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서부, 그리고 미국의 서부를 마주하고 있는 태평양 연안국가, 즉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 이후에 나중에 중국의 동부와 남부 해안,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성장한 거예요. 바로 이런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기회가 왔을 때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물론 못 잡은 나라는 여기서 전쟁터가 돼서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죠. 운이 좋았죠, 우리가 여태까지. 뭐 운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선택을 참 잘한 거예요. 앞으로도 선택 잘해야겠죠? 실크로드가 다시 열립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실크로드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우린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쓴 거예요. 왜? 국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와 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할 때 기준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예속 논쟁과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했다가는 병자혼란이 났던 것처럼 실리를 관점으로, 즉 국익을 관점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념의 노예가 돼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최악의 경우에 물리적인 전쟁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 지역은 바로 태평양과 인도양 연안입니다. 맞죠? 중국 애들이 미국까지 가서 전쟁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디젤 연료를 쓰는 항공모함이 어떻게 미국까지 갑니까? 미국처럼 20년 동안 급유를 안 해도 움직일 수 있는 핵 추진력이 있는 항공모함에 원양 함대가 가능하죠. 결국 중국 근해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용했던 수출 루트였던 태평양과 인도양을 통과하는 지역을 못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그럼 우리는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원을 어떻게 수입할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미국하고 친한 데로 그냥 가면 돼요. 미국이 서부 지방에 개발한 시엘가스를 우리가 수입한다면 태평양을 통과할 때 어떻게 중국이 그걸 공격하겠습니까? 하와이에 제7함대 본부가 있고 일본 열도가 가로막고 있는데 저기를 지나서 태평양까지 와서 공격하고 돌아간다고요? 돌아가다가 석유가 떨어질 텐데 못하죠. 안전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필요한 에너지는 미국 땅을 통해서 수입하면 되겠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수입하려면 돈을 벌어야죠.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냐요? 우리 해외 공장 짓지 않습니까? 그 해외 공장들이
태평양을 지나지 않는 루트, 즉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인도 이 지역의 생산 기지를 만든다면 중국에 맞먹는 13억 시장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두바이에서 가까워요. 그럼 두바이에서 석유를 가져다 인도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장 돌리고 하면 되고, 그리고 바로 홍해를 통해서 지브롤터 해협,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유럽에다가 물건 팔아먹고, 동남아시아에 물건 팔아먹고, 인도에 팔아먹고, 또 미국 쪽에다가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팔아먹고, 이러면 태평양 인도에서 뭔 전쟁이 나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는 누구와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랑 아군이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이죠. 인도죠. 답이 다 나오죠. 근데 왜 그러십니까? 자꾸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전략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외교는 이거와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이거 끊기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질 텐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이런 이 부가 단숨에 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혼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원하는 실크로드라든가 러시아가 원하는 실크로드라든가 혹은 미국이 갖고 있는 실크로드, 뭐 이건 나쁘진 않아요. 동맹국인 이상은 절대 우리에게 해를 안 끼칠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최적화된 새로운 실크로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통과하지 않는 제3의 길을 만들어야만 우리 같은 약소국도 그 실크로드에서 뭔가 손가락을 꽂고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중국 일방 혹은 러시아 일방의 길 속에서 우리가 AIB라는 그러한 중국이 만든 은행을 통해서 왜 남이 나라 경제 발전에 우리 돈을 쏟아붓는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국익이 되는 사업에 우리 돈을 쏟아부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이 하는 1대1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반도 연결 안 시킵니다. 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통일되면 자유진영인 대한민국이 압록강을 국경을 하게 되면은 동북 삼성이 위태로워집니다. 지키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북한이랑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게는 1대1로는 한반도를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이다시피 인천과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놓고서 백기를 통해서 교류를 하려고 그러고 저 항구를 중국인들이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내주고 있죠. 그거를 외국 투자 자본을 받았다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좋다고 해요. 당장 입에 먹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된다 생각해요. 저게 낚시 미끼인 걸 모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걸 자꾸 하려고 그러죠? 또 이것도 한다 그러죠. 미쳤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했죠? 중앙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이익에 반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다가 쿠데타나 정변이나 암살 당하는 건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란 일어난 거로 보고 싶습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해외의 사례를 보라는 겁니다. 상상하지 말고.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데 일본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러시아나 중국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려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다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에야 미국도 실크로드를 방해하지 않죠. 왜? 중앙아시아나 유라시아는 미국의 영토가 없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 실크로드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대국이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방해하지 말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제3의 국가가 통과하면 되고 미국은 땅은 없지만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쟁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특정 국가가 자기 수에 안 맞다고 뒤틀려 그래도 나머지 국가가 못하게 막으면 되니까. 그러면 분쟁과 상관없이 계속 이 실크로드는 유통이 되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니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안 내고 그냥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가서 쫄래쫄래 쫓아가서 돈 갖다 퍼주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자고 저쪽 쫄래쫄래 가서 돈 퍼주는 호구짓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 외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100년의 먹거리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실크로드에 관심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태평양 바다를 가는 것보다 철도를 가는 게 이제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운송 속도가. 지금 당장 열리지 않는 것은 외교적 패권 분쟁 때문에 안 열리는 거지 기술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언젠가 길은 열립니다. 근데 언젠가 그 길이 열렸을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길이면 우리는 종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토란 같은 돈을 우리를 위해서 써야죠. 이렇게 연결돼야 부산이 세계의 물류 허브 국가가 되거든요. 오늘은 시간 관계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덜 만들고 자동차 덜 만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직종과 먹거리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포기하려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정책과 연구를 해야 되고 주변 강대 국가도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위에서 제가 단 한 번 얘기하는데 중국은 맨 꼴찌입니다. 중국을 1등으로 놀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많은 참석자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어떤 힘의 논리 속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정말 좋은 교훈이 된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멋진 강의와 교훈을 주신 김정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